기후변화, 한참 뭐 걱정되는 바죠. 이슈이기도 하고, 뒤에 뭐 엘니뇨 뭐 이런 거는 또 시험 문제 나올 법한 애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후가 변하는 건데,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이 있습니다. 내적 원인은 화산 분출로 인해서, 이게 화산재가 투과율의 변화를 준다. 그러니까 화산재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기온은 낮아집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화산 폭발하면 왠지 온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온도 올라가요. 뭐 중생대 때 뭐 그럴 때 그랬습니다. 근데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재가 분출되었다. 그러면 기온 내려가요. 그게 이제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표면 반사율의 변화. 이것도 하여튼 문제가 좀 지문을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요 범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어찌됐건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사막화가 돼서 반사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써 있으면은 사막화가 됐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갔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반사율이 증가가 됐어? 그러면은 빛이 와서 반사돼서 나가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기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하여튼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이제 반사율이 어찌됐건 반사율이 증가하잖아? 그럼 기온은 내려갑니다. 왜냐면 빛이 와가지고 반사돼서 날아가는 거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 옥상 같은 거를 흰색 페인트로 칠하자, 뭐 그런 운동이 있어요. 옥상 흰색 페인트로 칠하자. 그럼 반사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떨어져요. 옥상에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반사가 돼서 건물의 온도도 떨어집니다. 자, 수력 분포로 인해 해류의 변화 생길 수 있죠. 특히 뭐 그 판기아가 형성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대륙의 이동으로 수력 분포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되면은 기온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온실 기체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갑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지구 내적 원인이 되는 거고, 외적 원인은 천문학적 원인을 드는 거예요.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거는 지구과학 1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워요. 자전축이 지금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덜 기울어지기도 해요. 사실 근데 좀 오래 걸려, 그게. 뭐 몇천 년에서 몇만 년 이렇게 걸려. 하여튼 자전축의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되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기후가 변할 수가 있고요. 자전축 기울기 방향 변화. 이게 지금 우리 자전축이 북극성 쪽을 향하고 있는데 23,000년인가 하여튼 뭐 2만 년 정도 지나잖아.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자전축이 바뀝니다. 이거는 이제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팽이가 돌 때 쓰러질 때 정도 되면 이렇게 돌아요. 팽이가. 자전축이 이렇게 돕니다. 실제로 자전축이 이렇게 돌아요. 이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고, 공전 궤도의 변화. 공전 궤도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데 좀 동그랗게 돌 때가 있고 좀 찌그러져서 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실 약간 찌그러져 있는데 그래도 그 찌그러진 정도를 20률이라고 하는데 20률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원래 지구과학 1 시간을 배우고, 일단은 이런 거는 외적 요인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태양 활동 변화, 이거는 이제 태양 활동이 11년 주기로 흑점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러잖아요. 이거 11년 주기로 흑점수가 변화가 되고, 흑점수 변화가 태양 활동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 그 태양풍이 불어오는 정도가 달라져요. 그 흑점수가 적었을 경우에 지구에 약간 소빙하기처럼 소빙하기가 있었던 경우가 있어요. 뭐 1960년대, 1600년대 정도. 그때 아무튼 되게 추웠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태양 활동이 적었을 때야, 적었을 때. 이런 것들은 외적인 원인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나이테 연구. 나무가 뭐 크게 뭐 진짜 올해는 뭐 한 10,000년 살고 막 이런 나무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테가 이 생기는 이유는 겨울철에 좀 조밀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자라는 거죠. 겨울철에 잘 안 자라고 여름철에 많이 자라고. 근데 나이테가 어느 이렇게 넓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때는 온도도 높고 뭐 비도 많이 내린 시절이었다, 뭐 이런 거. 기후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테가 좀 좁아, 이렇게. 그러면은 온도도 낮고 비도 적게 내렸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장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생장 속도가 빨라서 나이테 간격이 넓은 거다. 빙하 코어 연구. 빙하 코어는 남극이나 이런 데가 보면 이제 그 빙하가 쌓여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굴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빙하 코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테가 있는 것처럼 빙하에도 나이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살짝 높고 겨울에 눈 많이 내리고, 여름이 되면 살짝 높고 겨울에 눈 많이 내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 줄무늬가 있어요. 줄무늬가 있어서 언제적 빙하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언제적 빙하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공기가 갇혀 있어요. 옛날 공기. 그래서 그거를 끄집어내서 이산화탄소 양 이런 거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이 H2O인데 이 산소가 뭐 16짜리가 있고 뭐 17짜리, 18짜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비율을 이용하면 온도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더 무거운 물이 많이 증발됐을 때가 온도가 더 높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를 형성하면서 얼음 속에 공기방울이 포함되어 있고, 그 공기방울 속에 과거의 대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화성 연구, 과거에 뭐 고사리 화성 뭐 이런 게 있는데 고사리가 엄청 크다. 그럼 온도가 높았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번성했었던 생물 종을 연구하여 기후를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빙하 코어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40만 년 동안 기온 변화. 이거는 빙하 코어 연구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빙하기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과거 1000년 동안의 기온 변화. 이런 거 뭘로 알았을까? 이런 거는 뭐 나이테 연구해도 압니다. 이런 거 나이테 연구해도, 물론 빙하코어 연구해도 알고. 자, 최근에 온도 올라갔다, 뭐 이런 게 보이네요. 아무튼 이제 심각한 거는 뭡니까? 지금은 지구 온난화죠. 지구 온난화. 대기 중에 온실 기체량이 증가하여, 근데 특히 그 온실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뭐 하는 애냐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그 지구 복사선을 흡수를 해요.
근데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해. 물론 우주공간 나가는 애도 있고. 아무튼 이 온실기체가 있으면 지구가 좀 따뜻하게 유지가 됩니다. 예. 지구가 따뜻하게 유지가 돼. 근데 그거는 사실 좋은 거예요. 예. 온실기체가 있어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잘 흡수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원래 적외선 형태거든요. 적외선.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 제일 많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은 아니고 적외선 형태로 나가는데 그거를 잘 흡수하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고, 온실기체의 종류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일산화이질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예. 플루로플루오르, 탄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프레온 가스라고 부르는 거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네가 적외선을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하면서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거야. 그거 좋은 거야. 이게 안 일어나면 엄청 추워.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화석연료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양이 늘어났어요. 1850년대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죠. 그러면서 온실기체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납니다. 지구온난화는 나쁜 거예요. 온난화는 온도가 점점점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러면은 기후에 우리가 적응하기도 전에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기상이변도 많이 생기고요. 여러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빙하가 녹기도 하고요. 빙하가 녹아요. 그 다음에 해수가 팽창을 해. 열받아서 팽창해. 그럼 해수면이 상승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그럼 해안 저지대가 침수당하고 육지 면적 감소한다. 곡물 생산량도 감소한다. 강수량 증발량 변화에 의해서 기상이변 생기고요. 생태계 변화에 의한 생물 다양성 감소할 수 있습니다. 대책, 온실기체 방출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화석연료 같은 거 사용을 안 하고, 석탄 석유 같은 거 잘 안 태우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 발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 40% 정도는 원래 화력 발전이에요, 화력 발전. 근데 화력 발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간 협력 이런 것들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협약들이 있었습니다. 자, 넘겨서 한반도의 지구온난화. 한반도는 지구온난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지구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인간활동으로 온실기체 배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보다, 지구 평균보다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그렇지. 지구 평균은 뭐 한 이렇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농도나 메테인 농도도 증가한다. 최근과 같은 지구온난화 경향이 지속될 경우 한반도에는 서식지,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될 거고, 지금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과, 한라봉 이런 게 점차 북상해요, 북상. 이런 거 재배지가. 한라봉 원래 제주도에만 자라던 게, 그러니까 육지에도 자라요. 난류성 어종의 서식지가 북상한다. 상어 이런 거 난류성 어종인데 가끔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원래 잘 안 나타났었는데 상어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오징어 이런 거 많이 잡히고, 명태 이런 거는 한류성 어종이어서 안 잡힙니다. 봄꽃의 개화 시기의 변화. 점점 빨라지고요. 수도권에서의 계절이 여름이 제일 길어질 거다. 이렇게 여름이 이렇게 길어질 거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열대 기후가 될 거다. 우리나라는 원래는 이제 온대성 기후잖아. 아열대 기후가 될 거다.
자, 개념 쏙쏙 한번 해보시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뭐 읽어보시면서 하면 되죠. 수력분포 변화로 기후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나이테 간격이 점점 좁은 게 아니라 많이 자라기 때문에 넓어지는 거고, 빙하 속 공기방울을 연구하면 과거 기후변화 알 수 있지. 자,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량이 증가하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죠. 이산화탄소. 지구 평균 기온이 증가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상승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죠. 기상이변 나타날 수 있고, 해수면 상승하고, 곡물 생산량 감소하고요. 육지 면적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바다가 많아지니까 감소하는 거고요. 한반도 평균 기온 상승폭은 지구 전체보다 높은 겁니다. 아열대 기후가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봄꽃의 개화시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문제 풀 때 읽으셔서 풀어야 됩니다. 자, 256쪽. 대기 대순환. 바람이 뭐 국지적으로 보면 이제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어쩔 때 동풍 불 때도 있고 뭐 북풍 불 때도 있고 막 이러죠. 근데 대기 대순환은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런 순환이 뭐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과 지구 자전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은 태양빛이 이렇게 나란하게 와요. 나란하게 오는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도지방에서는 빛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극지방은 빛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면적당 빛 에너지가 적도지방이 더 크고, 극지방은 더 작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가 높아야 되는데, 적도지방에 봐봐, 온도가 높으면 상승기류가 생기죠. 이렇게 상승기류. 그 다음에 극지방 온도가 낮으니까 하강기류 생겨요. 하강기류 생겨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데워지면 온도가 높아지면 올라가요. 이렇게 상승기류. 요런 순환이 이제 극순환이에요. 극순환. 그 다음에 적도에서 30도, 위도 30도 부근에서, 이거는 이제 90에서 60도 부근이고, 온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상승해서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식으면 요런 순환이 생깁니다. 요런 거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해요. 헤들리 순환. 0도에서 30도 사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중위도고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내려가요. 이렇게 하강기류. 여기 올라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간접 순환이 일어나요. 간접 순환. 이런 거를 페렐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이랑 페레 순환이랑 극순환이 항상 일어나요. 항상 1년 내내. 근데 저러면 잘 봐요.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바람이 북풍이 불어야 돼. 이렇게 북풍. 이게 지표면상의 북풍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가만히 있질 않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할 때는 북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여요. 이게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니네가 볼 때는 왼쪽이겠지만 진행 방향을 따지면 오른쪽이에요. 이게 진행 방향.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입니다. 이렇게. 자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얘가 북동 무역풍이 돼. 북동 무역풍. 무역풍이라고 해도 되고. 봐라. 얘는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남풍이 부는 거죠. 근데 그냥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자전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휘어요. 오른쪽. 그걸 전향력이라고 해요. 전향력. 그래서 오른쪽에 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서풍이 돼. 서풍.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여기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불어요. 편서풍. 편서풍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편서풍 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에서 극지방 90도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 북풍이 불어야 되잖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서 극동풍이 붑니다. 자, 그러니까 헤들리 순환, 페렐 순환, 극순환이 있고,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북동 무역풍, 페렐 순환에 의해서 편서풍, 극순환에 의해서 극동풍이 붑니다. 요건 알아야 돼. 알기는. 그래서 만약에 자전을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자전을 안 해. 그러면 얘가 커다랗게 하나의 흐름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커다랗게 하나의 흐름이 생겨야 되는데,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전의 영향을 받아 세 개의 순환세포를 형성한다.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위도 30도까지이고요. 무역풍이 형성이 되고, 페렐 순환은 위도 30에서 60도까지인데 편서풍이 만들어지고요. 극순환은 위도 60도에서 90도까지죠. 근데 거기서는 극동풍이 만들어집니다. 자, 잘 봐요. 여기 봐봐. 중요한 데가 여기는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면 상승기류 생기면 구름 생깁니다. 구름이 이렇게 쓱 있어요. 잘 보시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상승기류가 생기는 곳은 구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쓱. 근데 여기 하강기류 있죠? 이거 하강기류는 이거를 고압대라고 해요. 고압대. 하강기류가 생기고 고기압이니까 고압대라고 해요. 여기는 구름 없어요. 왜냐면 하강기류가 생길 때 구름 안 생깁니다. 이거 중학교 때도 배우는 건데, 하강기류가 생기면 구름이 안 생겨요. 고압대에서는. 그래서 그 동네가 날씨가 맑아. 엄청. 그래서 사막 지역이 많아. 위도 30도 부근이 고압대가 형성이 되고, 사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로켓 같은 것도 쏴요. 사실 로켓 같은 거 쏘고 이런 데가 위도 30도 부근에서 쏩니다. 자, 이건 다 외우긴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위도 0도에서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물론 위도 0도가 더 많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요. 왜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에너지를 받는 거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건데, 나가는 게 더 적으니까 에너지가 과잉이 됩니다. 저위도에서. 근데 여기가 38도 정도 되고요. 여기가 38도 정도 되고, 그 위쪽은 고위도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 애들이 해류랑 이동시켜주는 애들이 해류와 대기순환 이런 것에 의해서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는 겁니다.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시고, 자, 에너지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운반한다. 그 다음에 해수의 표층순환. 무역풍이 계속 불다 보니까, 잘 들어라, 이게 무역풍이 계속 불다 보니까 이 물이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야 돼.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해수면에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면 해류가 생겨. 해류라고 했는데, 해류가 생깁니다. 해류랑 조류랑 이런 거 다른 건데, 해류는 한쪽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조류는 달의 인력 때문에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요. 한쪽으로 쭉 가는 건 해류라고 하는 해류. 해류의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1년 내내 북동 무역풍이 부니까 북적도 해류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북적도 해류가 와서 여기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막혔잖아, 길이. 그럼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난류고요, 난류.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30도보다 높아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편서풍이 불잖아요. 편서풍이 부니까 여기에 북태평양 해류라고 해서 일로 가는 거는 북동 무역풍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 때문에 와서 미국에 부딪혀. 그러다 보면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해서 이제 다시 한류로 이렇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찬물이기 때문에 한류죠. 요런 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이네, 시계 방향. 근데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죠, 지금. 그래서 여기 시계 방향으로 순환이 있고요.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 순환이 있습니다. 대칭적으로. 자,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요 순환. 사막화와 엘니뇨. 사막화와 엘니뇨. 엘니뇨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한 거 하고 합시다. 자, 개념 속도. 위도 60도에서 극은 고위도입니다. 고위도. 고위도에서는 극순환이 일어나고요. 극동풍이 뭐예요? 극동풍. 위도 30에서 60은 이제 페레순환이 일어나고요. 페레순환. 그 다음에 편서풍부입니다. 적도에서 30도까지는 헤들리 순환. 무역풍이 분다. 그 다음에 북적도 해류는 적도의 북쪽인 거지. 적도 부근은 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거고, 북태평양 해류는 편서풍에 의해 흐르는 거고요. 멕시코 만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겁니다. 멕시코 만류는 뭐냐면, 요게 멕시코 만류. 여기 멕시코잖아요. 여기 멕시코 만에서부터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이게 난류야, 난류. 멕시코 만류가.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데 유럽이 따뜻해요, 얘 때문에. 멕시코 만류 때문에. 난류가 흘러가지고. 그래서 어딘가요?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겨울 내내 춥고해요. 왜냐면 여기 따뜻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인데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다 했나? 멕시코 만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다, 난류. 사막화 좀 이따 하고요. 258쪽이네요. 258쪽에 그림들이 잘 나와있네. 나이테 간격으로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뭐
적어도 한 200년 된 나무인가 보다. 그쵸? 여기가 이제 중심부가 지금 1800년이네요. 나이테 간격으로 알 수가 있다. 비교적 가까운 과거, 수천 년 전까지를 알 수가 있다. 이게 빙하 코어인데, 빙하 코어는 남극에는 뭐 한 60만 년 정도의 빙하가 쌓여 있대. 그 안에 있는 공기방울 연구해서 알 수가 있다. 가끔 뭐 꽃가루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거 딴 얘기구나. 꽃가루 화석이 발견됐을 경우에 식물 분포, 시상 화석 발견됐을 때 기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된 거, 나무 나이테는 한 수천 년 정도, 빙하코어는 수십만 년, 화석은 이제 수억 년 단위로 기후를 알 수가 있다. 확인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풀고 좀 쉬자. 나이테 간격을 연구해서 기온 강수량할 수 있고, 빙하코어를 이용해서 수억 년, 이거는 안 됩니다. 수억 년 전은 이제 화석 연구. 꽃가루 화석의 종류를 분석하면 기후와 식물 분포할 수 있고, 자, 화석을 이용해 생물이 생존할 당시 기후를 추정할 때 시상 화석보다 표준 화석이 유용하다. 아니죠. 시상 화석은 특정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의 화석인 겁니다. 네. 표준 화석은 이제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고, 네. 환경을 알아보려면 시상 화석으로 추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나이테 간격은 기후가 온난할수록 좁아진다. 아니고요. 나에서 눈이 내릴 당시 공기가 포함되어 있다. 맞고요. 과거 대기 조성을 연구할 때는 나가 적합하죠. 가보다 나가 적합하다. 가가 나보다 적합하다. 아니네. 네. 2번. 이산화탄소 양과 기온의 변화를 알아봤더니 엄청 관계가 있다. 이산화탄소 양이 클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기온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다. 괜찮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지구 기온이 대체로 낮게 나타난다. 아니죠. 과거 약 40만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은 현재 기온보다 대체로 높았다.
현재 기온보다 대체로 높았다. 이게 편차인데 대체로 낮았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낮았더라고. 네. 낮았죠, 그쵸? 네. 여기가 지금 0인데를 보시면 이게 0이 아닌가요? 어디가 0이지? 여기가 0이구나. 여기가 0이겠다, 그쵸? 네. 대체로 낮았네. 여기가 0이네. 대체로 낮았어요. 빙하기가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다행히 간빙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간빙기에. 빙하기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너무 빨리 높아지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지구온난화는. 좀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맞아, 하겠습니다. 256쪽 사막화 엘니뇨. 자, 사막화는 일단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위도 30도 부근이 있습니다. 위도 30도 부근. 그 위도 30도 부근이 고압대라고 해요. 고압대. 봐봐, 여기 고압대가 형성되는 위도 30도 부근에 사막이 주로 분포해요. 왜냐면 여기는 하강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발달하면 구름이 안 생겨요. 구름은 상승기류가 있을 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름이 잘 안 생기고 비도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 모하비 사막, 뭐 사하라 사막, 그 고비 사막, 뭐 이런 데들이 다 위도 30도 부근에 있어. 근데 그게 점차 이제 확대된다라는 거야. 그 사막들이. 사막 주변의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막이 점점 넓어지는 걸 말하고요. 자연적인 원인, 대기 대순환의 변화, 증발량이 증가하고 강수량이 감소할 때, 인위적으로는 이제 과잉 경작, 과잉 경작은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건데,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다 써요. 그러면서 사막화가 더 진행이 되고, 과잉 방목, 그러니까 뭐 양이나 이런 걸 기르는데 그냥 풀어놓고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애들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풀을 다 막 뜯어먹고 다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막화가 더 가속이 되는 겁니다. 무분별한 산림 벌채 등이 있다. 이런 건 사막화를 과속시킵니다. 자, 작물 수확량 감소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고요. 황사 발생 빈도 증가하고요. 생태계 파괴되고요. 숲의 면적 늘리고 산림 벌채 최소화하고 가축 방목을 줄이고 국제 협약을 준수해야 된다. 자,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쪽 사헬 지역의 초원을 개간하여 토양이 황폐화되면서 사막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토양을 개간해서 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러려고 했던 것 같네. 아무튼 그랬는데 오히려 사막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라는 거고. 고비 사막의 사막화로 우리나라에게 황사가 자주 발생하죠. 왜냐면 고비 사막에서 이제 상승기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간 그런 뭐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내리니까 황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 이거 중요하고 좀 어려운데, 일단 엘니뇨나 라니냐는 동태평양 기준이에요. 이게 엘니뇨나 라니냐는 여기 있죠.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소원의 변화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네. 동태평양이 어디냐면 태평양의 동쪽이니까 뭐 페루나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동태평양이다 얘들아. 여기가 동태평양이야. 자, 근데 이 지역이 원래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이 표층 해류가 있는데 표층 해류가 따뜻할 텐데 얘가 요쪽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요. 따뜻한 표층 해류가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여기가 더 따뜻해. 근데 표층 해류가 이동을 하면 심층 해류가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와요. 이렇게 이런 걸 원래 용승이라고 하는데 용승이 일어나. 요 상태가 평상시예요. 평상시에 무역풍이 부니까 표층의 따뜻한 해수가 인도네시아 쪽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면 따뜻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따뜻하면은 상승기류 발달하죠. 그럼 구름 많이 생기지.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리고 동태평양에는 차가운 해수가 위로 올라와서 좀 차가워요. 여기가. 근데 차가운 거는 물고기들한테는 좋아요. 사실 물고기들은 이 용승하는 차가운 해수에 영양 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더 많이 잡혀요. 여기서 평상시에. 다시 평상시에는 무역풍의 영향으로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표층수가 이동했기 때문에 심층수가 올라옵니다. 심층의 해수가 표면으로 많이 올라와 표층 수온이 낮아요. 그러니까 수온이 낮으니까, 아무튼 추우니까, 여기는 수온이 낮으니까 하강기류 발달하고, 여기는 이제 그 구름 같은 게 잘 안 생기죠. 인도네시아 쪽은 구름이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내리는데. 자, 그 다음에 어획량 풍부하다. 왜냐하면 그 심층수가 영양분이 풍부해. 그래서 어획량 풍부합니다. 평상시에. 그 다음에 서태평양은 온도가 높고 상승기를 발달하고 비 많이 내린다. 모르겠죠? 이게 평상시가 이 모습인데, 잘 봐요. 엘니뇨가 발생하면 원인이 뭐냐면 무역풍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무역풍이 약화돼. 사실 그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무역풍이 약화돼. 무역풍이 약화되면 이 표층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따뜻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상승기류 발달하고 구름 많이 생기고 평상시보다 온도 높고 비 많이 내리고 심층수가 못 올라오니까 어획량 감소하고, 평상시보다 표층수온이 높고 동태평양이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강수량 증가한다. 홍수가 날 수가 있다. 찬해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 약화되어 어획량 감소한다. 평상시보다 표층수온이 낮아지고, 이건 서태평양입니다. 하강기류가 발생하여 강수량이 감소하고 건조한 날씨가 된다. 서태평양에. 이게 엘니뇨. 근데 이게 페루 지역이나 이런 데는 요게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 원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거거든. 그래서 엘니뇨가 뭐 남자아이라는 뜻이야. 남자아이. 그래서 그때 좀 따뜻해지면은 엘니뇨라고 합니다. 근데 왜 따뜻해지냐면 여기는 남반구예요. 페루가 여기가 남반구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엘니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태평양이 따뜻해지면 바다가. 근데 그거랑 반대로 무역풍이 강화가 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화가 돼. 그러면 따뜻한 해수가 더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 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는 더 구름이 많이 생겨서 더 비가 많이 내요.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근데 여기는 너무 차가운 해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물고기들이야 좋겠지만 차가워져 가지고 하강기류가 발달하고, 그러면 구름이 안 생겨요. 구름이 안 생기면 이제 가뭄이 발생합니다. 동태평양에서는.
동태평양에서 찬해수가 더 많이 올라가. 너무 많이, 이 표층수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수온 낮아지고, 강수량이 감소하고, 가뭄이 생긴다.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아진다. 이건 서태평양이다. 서태평양은 그렇고, 강수량이 많아져서 홍수나 폭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라니냐라고 합니다. 라니냐는 원래 여자아이라고 하는 뜻이야. 이건 엘니뇨는 남자아이고, 라니냐는 여자아이라는 뜻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무역풍이 강화가 됐을 때가 라니냐다. 무역풍이 강화가 됐을 때. 무역풍이 약화가 됐을 때 엘니뇨다. 엘니뇨일 때 동태평양이 수온이 높다. 무역풍이 강화가 되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다. 생각하시면서 해야 되는데 개념 쏙쏙 해보세요. 5, 6, 7, 8 7번부터인가? 7번부터 나왔거든요. 7, 8번만 하면 되네요. 자, 사막화는 점점 넓어지는 거고요. 인위적인 원인으로 과잉 경작. 이거 인위적인 원인이고, 엘니뇨와 라니냐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이게 맞는데, 뭐 무역풍 이런 건 기권이고요. 수권은 이제 수권이 이제 쏠려 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엘니뇨와 라니냐 원인이 되는 대순한 바람은 무역풍이다. 무역풍. 엘니뇨가 발생하면 평상시보다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진다. 아니야, 동태평양. 동태평양.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태평양에 가뭄이 발생한다. 이거 맞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260에서 263쪽까지.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구 변화의 내부 원인은 뭐 화산 폭발 뭐 이런 거 내부 원인인데, 외적 요인은 천문학적 요인이에요. 천문학적 요인. 뭐 자전축의 변화가 생긴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수력 분포 뭐 이런 거는 되는데, 이거네요. 답은 2번. 자전축 기울기 변화, 이거는 외적 요인이고, 내적 요인 수력 분포 변화 이런 거 되죠. 태양 활동 변화 이런 거는 외적 요인이고요. 자, 수력 분포가 변하면 기후 변화에 영향 주는 거 맞고요. 대규모 화산 분출로 지구 기온의 변화 생긴다 맞고, 자전축 기울기 방향이 변하는 것은 기후 변화 일시적인 영향을 준다. 아닙니다. 이거는 뭐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주는 거고요. 3번. 그 다음에 과거 기후 변화 연구하는 방법. 과거 기후, 근데 글씨를 잘 읽어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대나무가 번성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형이죠, 현재요. 예, 과거 기후가 아니라 다른 거는 이제 맞습니다. 뭐 이것도 화석이죠, 화석 연구도 과거 기후 연구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때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써야겠죠. 예,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온실효과 일으키는 기체가 아닌 거, 질소는 아닙니다. 오존 이런 것도 온실기체에 해당합니다. 질소는 온실기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소랑 산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해수면이 상승하였다. 빙하 면적 감소하였다. 홍수나 가뭄 기상이변 증가였다. 맞네요. 5번.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7번에 자, A에서 D값이 감소하는 거, 지구온난화 이런거, 화석연료 사용 증가하고 있죠. 반사율, 이거 봐봐. 빙하가 녹았어요. 빙하가 원래 흰 색깔이고 빛을 잘 반사하는 애거든요. 반사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사율은 감소해야죠. C는 감소하는 거고, 육지 면적 감소, C랑 D 고르면 되겠네요. 해수면 온도는 증가하죠. C랑 D 고르면 되겠습니다. 3번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최근 지구 평균 기온 상승률 감소하고 있다. 아닙니다. 상승률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거 읽어보시고, 9번 한반도 기후와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벚꽃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죠. 벚꽃은 이제 봄에 피는데, 자, 봄이 더 빨리 오기 때문에 더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죠. 틀린 거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자, 여기가 에너지가 남는 겁니다.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작은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받는 거고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나가는 건데, 여기가 에너지가 남는 거죠. 에너지 과잉이고요. 이런 데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죠. 지금 맞고, 지구가 구형이므로 이런 분포가 나타난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형이니까 빛 에너지의 차이가 생깁니다.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 이동은 극에서 적도, 아니죠. 적도에서 극으로,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3번. 자, 11번에 자, 이거 뭐 외울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극순환, 이거를 페렐 순환, 이걸 헤들리 순환. 뭐 위에서부터 한 글자씩 늘어나네. 뭐 극순환, 페렐 순환, 헤들리 순환. 하여튼 외우긴 해야 되는 거고. 자, A가 페렐 순환 아니죠. 틀렸고요. B의 지상에서 편서풍 분다. 이거는 무역풍인데 이거는 북동 무역풍. 이거는 편서풍. 맞아요. 이건 극동풍. 대기 대순환이 ABC 순환이 형성되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세 개의 순환이 생기는 거고, 자전을 하지 않잖아? 그러면 한 개만 생겨야 돼요. 이렇게 크게 한 개만 생깁니다. 자전하지 않으면. 근데 자전하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4번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막이 형성되기 쉬운 곳, 30도 부근이고요. 그 까닭은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고압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고압대, 하강기류, 고압대가 발달하여 구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북위 30도 지역은 구름이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럼 이제 비도 적게 내리고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사막이 발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대기대순환이 있기 때문에 해류가 생기는데, 이쪽으로 가는 게 북적도 해류,
여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거긴 한데, 요거는 그렇게 큰 흐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도 반류는 좀 무시하셔도 돼요. 북적도 해류를 위주로 보시고, 여기 그러니까 있으니까 선생님 알려주는 거예요. 적도 반류는 조그만 흐름이에요. 큰 흐름은 북적도 해류고, 여기 가가지고 여기가 물이 좀 쌓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얘는.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게 쿠로시오 해류고, 요게 이제 태평양 북쪽이니까 북태평양 해류고, 요건 이제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근데 쿠로시오 해류나 뭐 북적도 해류 이런 거 따뜻해요. 따뜻해. 쿠로시오 해류 특히 난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고요. 그래서 A는 맞고 1번은 맞고, A는 난류이고 C는 한류이다 맞고, B는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다. 아니죠. B는 무역풍에 의해 형성이 되는 거. 무역풍. 편서풍 때문에 형성되는 거는 B. 잘못 봤다. 미안해. 내가 여기 칠해진 걸 보고 잘못 봤다. B가 맞네요. B 이거네. B. 편서풍 맞아요. 지금 선생님 D를 B라고 잘못 봤어요. 이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열을 수송하는 해류는 C이다. 아니죠. 이게 지금 고위도에 있던 애가 저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남태평양 아열대 순환은 A에서 D 해류 순환과 반대다. 반대가 맞습니다. 이게 북반구랑 남반구가 반대야. 이렇게 남반구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남반구는 이렇게 되고요. 북반구는 시계 방향.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14번. 자, 지금 사막화 형성되는 건데, 5번에 중국 내륙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의 황사 발생량을 증가시키죠. 억제하는 거 아닙니다. 5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저기 사막에 나무 심으라고 사막에 나무 심으라고 나무 보내주기 운동하고 막 그럽니다. 예. 고비 사막 이런데 나무 심으라고. 자, 그 다음에 해수가 이거는 이제 엘니뇨와 평상시래. 평상시가 얘야. 평상시 무역풍에 의해서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얘가 엘니뇨야. 엘니뇨.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엘니뇨입니다. 기억은 맞고요.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가보다 나가 크다. 아니죠. 가가 더 큰 거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는 가보다 나가 크다. 가가 더 큰 거죠. 왜냐면 여기는 찬물이 올라와서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따뜻하니까 가가 더 큰 거죠. 가보다 나가 크다. 아니에요. 1번. 자, 나시기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기상이변 각각 쓰시오. 나시기에 엘니뇨인데요. 엘니뇨는 동태평양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예, 온도가 높아지고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도 잘 안 잡히는 데한테 수온 높아지고 기상이변이라고 되어 있구나. 요거보다는 기상이변이니까 동태평양에 폭우나 홍수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서태평양은 비가 덜 옵니다. 예, 가뭄이나 산불, 가뭄이라고 할게. 가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상이변이니까 폭우나 홍수, 요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관측 수온에서 평균 수온 뺀다라는 의미다. 이거 빼는 겁니다. 빼기예요. 그랬을 때 수온이 높은 거는 이거는 이제 엘니뇨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아니냐고. 그래서 A가 엘니뇨 시기이다 맞고요. B 시기에 동태평양에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면 라니냐는 동태평양 기준이야.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 수온이 낮으면 상승기류가 안 생기기 때문에 가뭄이 발생하는 거죠. 서태평양의 평균 표층 수온은 A보다 B 시기가 높다. 이거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높은 거는 동태평양 기준이야. 동태평양 기준. 동태평양은 높은 거고요. 서태평양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B 시기가 높다. 이거 맞아요. 동태평양에 라니냐가 생겼을 때 서태평양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답은 5번. 그 다음에 1등급 도전하기에 1번에 자, 가에서 여름의 길이는 점차 길어진다. 자, 가에서 그러네요. 예. 나의 변화로 아열대 과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 남쪽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니죠. 북쪽이지. 북상해야지.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지구 온난화 영향을 나타나는 변화이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거는 3번 골라주시고요. 자, 2번. 여기가 이제 이게 고압대 30도. 예, 고압대. 적도 북은 열대 우림 잘 발달한다. 왜냐하면 비가 잘 많이 내리는 거예요. 구름 많이 생겨 비 많이 내리는 거예요. 사막화가 발달하는 곳 30도. 자, C순환의 지상에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남극 순환 해류가 아니죠. 남극이 아니라 이거는 무역풍. C 지역은 이제 무역풍 부는 거기 때문에 북적도 해류라던가 뭐 남적도 해류라던가 이게 그런 거 생기는 거죠. 적도 해류 생기는 거죠. 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표층 수는 A보다 B에서 높다. 아, 얘들아, 이렇게 그림 그려야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거 난류. 얘 차가운 물이 내려와. 한류. 똑같아도 난류가 더 높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가서 이게 멕시코 만류. 이거 난류. 아무튼 A보다 B에서 높다. B에서 높다. 틀렸죠? 고위도로 열 수송량은 B가 C에서보다 많다. 아니죠. 고위도로 가는 거는 난류가 많은 거죠. C가 많은 거죠. D에서 무역풍으로 북적도 해류가 흐른다. 여기도 북적도 해류예요. 여기도. 요거 북적도 해류, 요거 북적도 해류. 답은 2번. 왜 틀렸죠? 고위도로 열 수송량은 B보다 C에서 많다. 아, 맞죠. 내가 잘못 읽었네. 순서를 잘못 읽었네. C가 더 많은 거 맞아요. 4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평상시 엘니뇨 발생 시 이렇게 나타냈네요. 엘니뇨 발생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더 높다. 왜 그러냐면 무역풍이 약화돼서 자, 여기 23도 30도 27도 이게 높네요. 그쵸? 근데 이게 있잖아 얘들아, 여기 W라고 써져 있어서 웨스트라고 읽으셔가지고 얘를 서태평양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스트라고 써져 있으니까 얘가 동태평양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경도를 의미하는 경도. 경도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이다 이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니네들이 평상시 보던 대로 이쪽이 동쪽이 맞아요.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동쪽, 태평양에서 서쪽. 이거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W라고 써져 있는 게 서경 100도, 이거는 맞아. 서경 100도라고 읽어야 되지만 동태평양이에요. 이스트 이게 동경 140도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그거는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동쪽 맞습니다. 여기 써있구나 밑에. 착각할까봐, 이게 좀 헷갈릴까봐 여기 동쪽 써있네요. 착하게 써있네. 그래도 아무튼 동쪽의 수온이 높을 때가 이때가 뭐야? 이때가 엘니뇨야. 근데 왜 그러냐? 무역풍이 약화돼서. 그래서 일단은 기억은 맞네요. 가가 평상시, 나가 엘니뇨. 동에서 서로
표층수 서로의 표층 해수 이동은 가가 활발한 거고 우역풍이 있어서. 그다음 디귿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강수량은 가보다 나 시기에 적다. 나가 더 높은 거죠. 나가. 강수량 맞죠? 강수량도 나가 높은 거죠. 왜냐면 여기가 온도가 높은 게 상승기류가 생겨서 강수량이 증가하니까. 리을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에서 어획량은 가보다 나 시기에 적었을 것이다. 어획량은 온도가 낮아야지 어획량이 높은 거예요. 왜냐면 이 심층수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그런 건데, 심층수는 그 영양염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양염류가. 그래서 이거는 리을 기억하고 리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 요거 8분 남았는데 금방 할 것 같네요. 264쪽 마저 할게요. 264쪽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정의입니다. 뭐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있고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고,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뭐 화학 결합 속에 들어있는 거, 뭐 석탄, 석유 이런 거 화학 에너지 들어있는 거고요. 전기 에너지, 핵 에너지, 핵은 핵융합 에너지도 있고 핵 분열 에너지도 있는데, 아무튼 파동 에너지는 이제 파도와 같은 파동이 가진 에너지, 빛 에너지는 빛 형태로 전달되는 에너지이다. 에너지가 전환이 된다. 이거 뭐 보면은 모르진 않죠, 그쵸? 에너지 전환된다. 모르지 않죠, 이거. 자, 에너지는 보존된다. 에너지는 보존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 왜 아껴야 되냐?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 전기 에너지라던가 화학 에너지라던가 이런 거를 보존을 해야, 이런 걸 절약을 해야 되는 거고, 열 에너지로 바뀌면은 그거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주워 모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절약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요 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급한 에너지분의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 해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지요. 자, 근데 요게 좀 뭐 어려운 거 같은데, 이건 이제 물리 1 때 또 이제 배우는데, 이게 이제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역학적으로 이제 뭔가 움직이고 뭐 그런데 사용하는 거죠. 힘을 줘서 이동시키는 게 일인데,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게 열기관이야, 열기관. 그러니까 내가 이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 연료를 넣어요, 연료를.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공급된 열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만 일해요. W만큼. 근데 열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니까, 남는 것만큼은 그냥 방출돼요. 남는 건 그냥 배기가스로 나간다던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냥. 손실되겠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 효율은 공급한 거 분의 한 일 곱하기 100 하면 되는데, 이 한 일이 Q1에서 Q2를 뺀 것만큼 하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Q1-Q2라고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열에너지 공급한 것 중에 일은 W 하고 나머지 Q2는 그냥 방출되는 거니까 Q1-Q2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 열 효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에너지 제로하우스, LED 전구 이런 거 써야 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엔진이 2개가 있어가지고 모터랑 엔진이랑 같이 달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충전을 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개념 속속. 스피커는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고, 반딧불이는 자기 화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아닌가? 에너지 보존 맞죠?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일정하게 그 총량이 보존된다. 자, 100줄의 열을 공급했더니 30줄만 일했다. 예. 그러면 열 효율은 30%가 되는 거고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 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아무튼 엔진은 연료를 막 뻥뻥 터트려 가지고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엔진은 석탄, 석유로. 모터는 전기적으로 이제 바퀴를 굴리는 거고. 그래서 출발한 다음에 같이 쓰다가 가속할 때는 엔진 모터 같이 쓰다가 정속할 때는 엔진만 쓰다가 특히 내리막일 때는 연료 공급 중단하고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엔진 정지하고 뭐 이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쓴다라는 거죠. 이건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제로하우스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뭐 장치가 있는 거죠. 에너지 제로하우스. 이건 에너지 제로하우스. 쓰시면 되고, 내심 탄탄 문제랑 숙제 좀 중단한 정보까지 그냥 다 좀 해왔으면 좋겠네요. 많은데. 자, 267에서 276. 가능하면 다음 주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겠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수고 많았습니다.